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4호 성공 뒤 한국이 갑자기 모든 말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다들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로우주센터가 군사시설처럼 봉쇄되고 연구진이 밤마다 조명을 끈 채 이동하자 세계는 처음으로 자신들이 오판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피한 게 아니라 애초에 설명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각국 감시망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고 누구도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공포에 빠진 이유도 단순합니다. 한국의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이며 그 목적이 그들 기준으로는 설명조차 되지 않는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세계의 계산을 무너뜨린 한국의 조용한 준비를 공개합니다. 저는 알렉산더 로우빈입니다. 42살입니다. 유럽 우주감시센터에서 선임 전략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업무는 신흥 우주국들의 발사체 능력을 평가하고 그것이 전략적 위협이 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일이었죠. 한국도 그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누리호 4호가 발사에 성공했을 때 세계는 냉소적이었어요. 516kg 중형위성 하나와 12기의 큐브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해외 언론의 반응은 달랐어요. 미국의 한 우주 전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소규모 성과에 불과하다고요. 프랑스의 분석가는 더 신랄했어요. 대국의 기준으로 보면 하급 수준이라고 말했죠. 일본의 전문가는 우연한 성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저 역시 그 분위기에 동조했어요. 아니, 동조했다기보다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주 개발 역사가 짧았고 기술 축적도 부족했어요.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성공한 발사체를 두고 세계가 긴장할 이유는 없었죠.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는 기술적 진전은 인정되나 전략적 위협 수준은 아니라고 명시했어요. 그 보고서는 센터 내부에서 회람되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한국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세계의 평가도 일치했으니까요. 한국은 그저 여러 신흥 우주국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주목할 가치는 있지만 경계할 대상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누리호 4호 발사 성공 직후부터였어요. 한국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발사 성공 이후 통상적으로 이어지는 기술 설명회도 없었고 다음 계획에 대한 발표도 없었어요. 언론 브리핑조차 취소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단 한 줄의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그리고 나로우주센터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센터의 주요 건물 창문에 불투명 필름이 부착되기 시작했어요. 밤에 찍힌 열화상 이미지를 보니 조명이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야간 작업이 빈번했던 구역인데 말이죠. 외부인 출입도 전면 통제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심지어 한국 내 다른 연구기관 인력도 접근이 차단됐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장비 이동 패턴이었어요. 센터 인근에서 대형 수송 차량들이 밤마다 움직이는 게 포착됐습니다. 불을 끄고 이동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옮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죠. 연구진들도 외부 활동을 중단했어요. 과거에는 학회나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자주 참석하던 인력들이 일제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주개발과 관련된 일정표가 모두 삭제됐습니다. 과거에는 발사 계획이나 위성 개발 일정을 공개하곤 했는데 누리호 4호 이후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질문을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만 있었죠. 설명도 없고 변명도 없고 해명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할 뿐이었습니다. 유럽 우주감시센터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의견이 갈렸어요. 제 동료 중 일부는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다음 발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보안을 강화한 것도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해석했죠. 별거 아니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달랐어요.
이 정도로 철저한 봉쇄는 단순한 보안 강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뭔가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회의 분위기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과소평가 쪽이었어요. 한국이 뭘 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봉쇄를 한다 해도 그건 기술적 한계를 숨기기 위한 방어적 조치일 거라고 판단했어요. 세계가 조롱하니까 숨는 거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문을 닫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설명되지 않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불편했어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보통 국가들은 성공 이후에 더 많이 말해요. 과시하고, 홍보하고, 다음 계획을 발표하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성과는 생각보다 정확했어요. 오차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작았고, 다중 위성 분리 기술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럼에도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비웃음에 동참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오만이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는 달리 말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밤마다 나로우주센터의 위성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어두운 건물들, 꺼진 불빛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설들. 하지만 가끔 열화상 이미지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누군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보이지 않게, 말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단지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죠. 동료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숨기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몰랐으니까요.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이 다음 발사를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정보가 없었습니다. 단서도 없었고 힌트도 없었어요. 그저 침묵만 있었죠. 그 침묵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엔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 짚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한국을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전문가였어요. 제 분석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국은 별거 아니라고, 그들의 침묵은 방어적 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나로우주센터의 어두운 건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불 꺼진 창문들, 움직이는 차량들, 사라진 연구진들. 한국의 침묵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그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이토록 철저하게 모든 걸 감추는 걸까요? 숨길 게 없다면 숨을 이유도 없는 건데 말입니다. 센터 내부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이 누리호 5호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단순히 다음 발사를 준비하는 것뿐일까요? 이 정도로 철저한 봉쇄가 필요한 일일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고 세계는 여전히 그들을 비웃었어요.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해야 할지 아니면 경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불편한 정적만이 계속됐죠. 한국은 대체 왜 이토록 조용한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침묵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어요. 나로우주센터는 이제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성 사진을 매일 확인했어요. 건물 외벽에 추가 가림막이 설치됐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도 모두 실내로 옮겨졌습니다. 심지어 센터 정문 앞 표지판까지 천으로 가려졌어요. 뭘 그렇게 숨기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센터 주변 도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 차량 통행이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검문소가 생겼어요. 한국군 차량이 배치됐고 일정 거리 이상 접근이 통제됐습니다. 이 모든 게 누리호 4호 성공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준비된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됐죠.
밤마다 장비 이동이 계속됐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포착된 영상을 보면 대형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이 불을 끄고 움직였어요. 방향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북쪽으로, 어떤 날은 해안 쪽으로 향했어요. 패턴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트럭 개수를 세어봤어요. 한 번에 5대에서 10대 정도 움직였습니다. 크기도 제각각이었어요. 소형 운송 차량부터 대형 특수 수송차까지 다양했죠. 컨테이너 형태도 달랐습니다. 일부는 냉장 운송용처럼 보였고, 일부는 정밀 장비 수송용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뭘 싣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동 시간도 불규칙했어요. 어떤 날은 자정 무렵, 어떤 날은 새벽 4시쯤 움직였습니다. 규칙성이 없었어요. 의도적으로 예측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저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습니다. 연구진들의 움직임도 사라졌어요. 과거에는 나로우주센터 인근 숙소에서 불빛이 보였는데 이제는 그마저 없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숙소 건물을 확대해봤어요.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고 외부 조명도 꺼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량은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구진들이 외부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과거 석 달간 해외 학회에 12명이 참석했는데 이제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국내 학술 행사 참여도 전무했습니다. 대학 겸임 교수로 있던 연구원들도 강의를 중단했어요.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센터 내부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동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발표도 없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뿐이었죠. 유럽 우주감시센터 내부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한국 문제를 두고 회의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과거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관련 안건이 나와도 형식적으로 처리됐는데 이제는 회의 시간이 2배로 늘었어요.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분석관은 이 모든 게 과장된 반응이라고 주장했어요. 한국이 단지 보안을 강화한 것뿐인데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였죠. 독일 출신 동료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신흥 우주국들이 초기 단계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쪽은 달랐어요. 이탈리아 출신 선임 분석관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봉쇄가 비정상적이라는 주장이었어요. 스페인에서 온 동료도 동조했습니다. 뭔가 큰 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의는 매번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 모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느 쪽에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제가 너무 신중하다고 비난했고, 일부는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한다고 비판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우리가 착각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상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명확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였어요.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전략적 위협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마감 기한은 일주일이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데이터를 뒤졌어요. 위성 사진, 신호 패턴, 물자 이동 기록, 과거 발사 데이터까지 전부 다시 검토했습니다. 엑셀 시트를 열어 시간대별 변화를 정리했어요. 나로우주센터의 활동 패턴을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과거 6개월과 최근 한 달을 비교했죠. 차이가 명확했어요. 과거에는 활동이 일정했습니다. 발사 준비 기간에는 주간 활동이 증가했고, 야간에는 감소했어요. 예측 가능한 패턴이었죠. 하지만 최근 한 달은 달랐습니다. 물자 반입 기록도 이상했어요. 과거에는 로켓 연료, 산화제, 구조 부품 같은 대형 물자가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형 정밀 부품 반입이 크게 늘었어요. 전자 장비, 통신 모듈, 센서류였습니다. 양도 많았어요. 과거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했죠. 그러던 중 이상한 신호가 포착됐어요. 한국 상공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미세한 전파 패턴이었습니다. 강도는 약했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났어요. 처음엔 기상 관측 장비나 통신 위성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파수 대역이 달랐습니다. 이건 민간용이 아니었어요. 군사 통신 대역도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호였죠. 신호 패턴을 분석했어요.
정확히 27분마다 짧은 신호가 발생했어요. 지속 시간은 3초에서 5초 정도였습니다. 강도도 일정했어요. 동료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그는 테스트 신호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테스트라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이었고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다른 감시 기관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어요. 일본 측에서는 나로 인근 해상에서 비정상적인 레이더 반사 패턴을 감지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한국 내륙 깊숙한 곳에서 대규모 전력 소비 증가를 확인했다고 보고했어요. 모두 단편적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오키나와 기지의 일부 감시자산 배치를 변경했어요. 중국도 황해 인근 공역을 일시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훈련이라고만 했죠. 세계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없었습니다. 단서만 있을 뿐이었죠. 그 단서들은 불안을 키웠지만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억지로 맞추기 시작했어요. 야간 장비 이동, 전파 신호, 전력 소비 증가, 봉쇄 강화.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설에 도달했어요. 한국이 발사체를 개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누리호를 기반으로 사거리가 더 긴 형태로 변형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발사체 기술은 곧 미사일 기술이니까요. 한국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이 모든 봉쇄와 침묵이 이해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사흘 밤을 새웠습니다. 근거는 야간 활동 증가, 정밀 부품 반입, 비정상 신호 패턴 등이었습니다. 이는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논리는 탄탄해 보였어요. 데이터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확신이 100%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출했어요. 상부가 원하는 답을 줘야 했으니까요. 이틀 후 반응이 왔어요. 상부에서 제 보고서를 문제 삼았어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였습니다. 프랑스 측 연락관은 더 신랄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제가 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무책임하게 다뤘다는 비난도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분석이 틀렸다는 건가요?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 뭔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움직임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보고서가 비난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의에서 질책을 들었습니다. 센터장이 직접 저를 불렀어요. 선임 분석관이 이 정도로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고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우방국이며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들었어요. 부센터장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제 보고서가 동맹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미 프랑스와 독일 측에서 항의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 같은 테이블에 앉던 사람들이 자리를 옮겼어요. 제 책상으로 찾아와 의견을 묻던 후배들도 멀어졌습니다.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제 분석을 존중해주던 사람들도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제가 과연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 집착에 빠진 건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제가 실적을 내려고 사안을 부풀렸다는 말까지 했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분석이 정말 틀린 건지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발사체를 개조하고 있다는 가설, 그게 과연 맞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여전히 불완전했고 조각들은 여전히 흩어져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데이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7분 주기 신호, 야간 차량 이동, 소형 정밀 부품 반입. 이 조각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제 해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지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제 책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상부에서 온 지시였습니다. 한국 관련 추가 보고는 승인 없이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분석할 권한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해석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이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만 커졌어요. 근거는 약했지만 느낌은 강했습니다. 그 느낌이 저를 괴롭혔어요.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어떤 해명도, 어떤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무언가를 계속했죠. 야간 활동은 멈추지 않았고 봉쇄는 더 강화됐습니다. 그 정적이 저를 압박했어요. 침묵 자체가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뭔가 설명되지 않는 게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만 있을 뿐,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세계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의 야간 영상을 또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운 건물들, 움직이는 차량들, 꺼진 불빛들.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장면이 달리 보였습니다. 단순한 보안 조치가 아니라 뭔가 거대한 것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처럼 느껴졌어요. 센터 내 다른 분석관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한국 담당이 교체됐다는 통보였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배정됐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한국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동료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위협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위협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말이죠.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상부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언급하지 말라고 했고, 동료들은 제 판단을 의심했어요. 한국은 침묵했고, 세계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압력 속에서 흔들렸어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이제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압박이었고, 위협이었고,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 속에서 계속 데이터를 뒤졌어요. 몰래 위성 사진을 확인하고 신호 패턴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질문만 늘어날 뿐이었죠. 한국은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국 담당에서 제외된 후에도 저는 데이터를 계속 봤습니다. 몰래였어요. 퇴근 후 사무실에 남아 위성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신호 기록을 열어봤어요. 상부의 지시를 어기는 행동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나로우주센터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야간 활동조차 이제는 거의 감지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불빛이 가끔 새어나왔는데 이제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봐도 온도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이 활동을 멈춘 건지 아니면 더 깊이 숨어든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감시망에서 새로운 패턴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상공 200에서 400km 사이에서 미세한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약했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됐어요. 신호 간격을 측정해봤습니다. 정확히 15km씩 떨어져 있었어요. 배열도 일정했습니다. 격자 형태였어요. 동서남북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구조였습니다. 동료 한 명에게 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감시 장비의 잡음일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잡음이 아니었어요. 뭔가 실제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일본 측에서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동해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반사 신호를 감지했다는 거였어요. 신호는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패턴은 규칙적이었고 반복됐어요. 일본 분석관들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위성 통신 실험일 거라고 추측했지만 확신하지 못했어요.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상공에서 이상한 궤도,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작은 물체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거였어요. 속도도 일정했고 간격도 유지됐습니다. 마치 하나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움직였다고 했어요. 미국 측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유럽의 관측 기록, 일본의 레이더 자료,
미국의 궤도 추적 정보, 전부 컴퓨터에 입력하고 분석했어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신호 발생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정렬돼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대가 되면 여러 지점이 동시에 반응했어요. 오전 6시, 정오, 오후 6시. 하루에 3번 정확히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오차는 1초도 되지 않았어요. 이건 자동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궤도 데이터도 이상했습니다. 물체들의 고도가 계속 바뀌었어요. 하지만 서로 간의 상대적 위치는 유지됐습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것들도 같이 올라갔어요. 하나가 내려오면 전부 내려왔습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줄로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이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요한 단서가 있을 텐데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했어요. 그때 한국 내부 자료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해외 우주 관련 포럼에 누군가 올린 거였어요. 사진 몇 장과 문서 조각이었습니다. 익명 계정이었고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삭제됐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다운로드한 뒤였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사진 하나에는 나로우주센터 내부로 보이는 공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대한 방 안에 작은 상자들이 수백 개 쌓여 있었어요. 크기는 일정했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30cm 정도로 보였어요. 정육면체 형태였습니다. 상자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1년 번호처럼 보였습니다. 101, 102, 103 이런 식이었어요. 확대해서 봤습니다. 상자 표면에 작은 안테나 같은 게 달려 있었어요. 태양 전지판도 보였습니다. 이건 위성이었어요. 아주 작은 위성. 큐브 위성보다도 더 작았습니다. 하지만 수백 개가 있었어요. 문서 조각에는 기술 용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노드 통합, 분산 링크, 동시 정렬, 군집 제어. 하지만 문맥이 없었어요. 문장이 잘려 있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단일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였어요.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00개 단위 동시 운용 목표. 1000개요. 제가 본 사진엔 수백 개밖에 없었는데 실제로는 1000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지상 장비 배열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외곽의 안테나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돼 있었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정밀해 보였습니다. 개수를 세어봤습니다. 24개였어요.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요. 이건 지상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연결하려 했습니다. 상공의 신호, 정렬된 움직임, 작은 위성 수백 개, 지상 안테나 24개. 이 조각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내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조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쩌면 한국이 소형 위성 여러 기를 운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군집 비행 실험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규모가 달랐습니다. 수백 개, 어쩌면 1000개의 위성, 24개의 지상 안테나, 동시에 반응하는 신호들, 하루 3번 반복되는 정확한 패턴. 이건 소규모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무언가였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도 움직였습니다. 한국 인근 공역 감시를 강화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중국 공군이 레이더 가동 시간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도 위성 추적 자산을 재배치했어요. 주변국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말하지 못했어요. 다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만 받고 있었습니다. 유럽 우주감시센터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회의는 매번 경론으로 끝났습니다. 일부는 과대평가라고 주장했고 일부는 과소평가라고 반박했어요. 센터장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 했지만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발언권도 없었어요. 다만 혼자 데이터를 계속 분석했습니다. 밤새워 신호 패턴을 추적했고 궤도 변화를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유출된 사진을 수십 번 확대해서 봤습니다.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어요. 각각은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나가 신호를 보내면 다른 것들이 반응했어요.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요. 이건 단순한 통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복잡한 구조였어요. 중앙 통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방식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는 건 개별 위성이 아니었어요. 전체가 하나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 개가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는 구조. 한 개가 고장 나도 전체는 작동할 수 있는 구조. 이건 제가 아는 어떤 우주 시스템과도 달랐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이런 방식으로는 위성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규모를 가늠해봤습니다. 1000개가 전부 우주로 올라간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 전체를 빈틈없이 관측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아니, 한반도만이 아니었어요. 더 넓은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끊임없이요. 하지만 왜요? 한국이 왜 이런 걸 만드는 걸까요? 목적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지구 관측이라면 대형 위성 한두 기면 충분했어요. 기상 예측이라면 정치궤도 위성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굳이 1000개로 나눌 이유가 없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였습니다. 며칠 후, 동해 상공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났다가 정렬됐어요. 마치 대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V자 형태였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 유지한 뒤 다시 흩어졌습니다. 10분 정도 지속됐어요. 테스트였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실험하고 있었어요. 일본 측은 당황했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몰랐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제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발사체 개조 실험이라고 썼던 그 문서요. 지금 보니 우스웠어요. 얼마나 잘못 짚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한국은 발사체를 개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을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형태는 보였어요. 여러 개가 연결된 시스템, 동시에 작동하는 네트워크,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구조. 하지만 목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1000개의 위성, 정렬된 신호, 동시 반응, 네트워크 구조, V자 대형. 이 조각들이 어딘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그림이 뭔지 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조각 하나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었어요. 세계는 혼란스러워했고 주변국은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서 답을 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질문만 늘어날 뿐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던 우주 개발의 상식으로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모르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무언가가 완성되면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변화가 올 거였습니다. 큰 변화가요. 저는 데이터 앞에 앉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조각들이 완전히 맞춰지는 순간,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느낌만 들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했는지요.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을 때였어요. 밤사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국 상공의 궤도 정보였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패턴이 완전히 드러나 있었어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1000개에 가까운 신호였어요.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었어요.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전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성 군집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감시 체계였습니다. 지도 위에 신호들을 표시해 봤어요.
북한 상공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 위로 항상 여러 기가 동시에 떠 있었어요. 한 개가 지나가면 다른 개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공백이 없었어요. 이건 연속 감시 체계였습니다. 손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북한 상공을 끊임없이 본다는 건 미사일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발사 준비 단계부터 발사대 이동부터 연료 주입까지 모든 걸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관측 위성이 아니었어요.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한 거였어요. 발사 징후를 미리 탐지하기 위한 체계였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눈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어요. 기존의 조기 경보 체계는 대형 위성 몇 기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위성이 지나간 뒤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공백이 생겼어요. 한국은 그 공백을 없앤 겁니다. 1000개의 작은 눈으로요. 북한이 미사일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발사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숨길 수 없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방어 체계였어요. 공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본 모든 것들이 이해됐어요. 한국의 침묵, 봉쇄, 야간 이동, 정보 차단, 연구진 격리. 모든 게 이걸 위한 거였습니다. 세계의 시선을 피하면서 조용히 이 체계를 완성하려 했던 거예요. 나로 우주센터에 쌓여있던 수백 개의 상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전부 작은 위성이었어요. 정육면체 형태의 초소형 위성. 하나하나는 약했지만 1000개가 모이면 강력했습니다. 분산됐지만 연결돼 있었어요. 이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누리호 5호라는 이름도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건 단순한 발사체 명칭이 아니었어요. 1000개의 위성과 지상 통제망과 통합 인공지능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작전명이었습니다. 한국은 로켓 하나를 개발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우주안보 플랫폼을 구축한 거였어요. 제 과거 보고서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위협이 아니라고 썼던 첫 번째 보고서, 발사체 개조 실험이라고 주장했던 두 번째 보고서, 모두 틀렸어요. 얼마나 잘못 짚었는지 이제 명확히 알겠더군요. 한국은 공격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방어 체계를 만든 거였어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이 뭘 만들었는지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그는 즉시 사무실로 달려왔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1000개의 신호, 북한 상공 집중 배치, 감시 공백 제로. 그도 말을 잃었어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요.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신호 정렬 패턴, 궤도 동기화, 네트워크 구조. 모든 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론이 아니라 실물을 만든 겁니다. 센터 내부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회의가 긴급 소집됐어요. 선임 분석관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어요. 1000개의 초소형 위성 수엄, 실시간 추적 능력, 감시 공백 없는 구조, 북한 미사일 조기 경보 목적. 설명하는 동안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프랑스 출신 동료가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걸 숨겼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불필요한 긴장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공개하면 북한이 반발했을 겁니다. 주변국도 오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일을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독일 출신 동료가 또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공격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관측만 할 수 있었어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방어 체계였어요. 센터장이 한국 정부에 확인 요청을 보냈습니다. 공식 답변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사흘 후 답이 왔습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공식 브리핑 자료였습니다. 누리호 5호 프로젝트의 전체 개요가 적혀 있었어요. 자료를 읽으면서 계속 놀랐습니다. 제가 추론한 것보다 더 정교했어요. 위성 간 통신은 인공지능으로 제어됐습니다. 중앙 통제 없이도 서로 협력했어요.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것들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스스로 살아 움직였어요.
지상 통제망도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24개의 안테나가 위성들과 실시간으로 통신했어요. 데이터는 즉시 분석됐고 위협은 자동으로 판별됐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된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목적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조기 경보, 체계 구축, 발사 징후 조기 탐지, 전쟁 억제와 국민 보호. 이게 전부였어요. 공격 의도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단지 방어만 있었어요. 한국이 침묵했던 이유도 설명됐습니다. 불필요한 긴장 조성 방지, 기술 개발 집중, 주변국 자극 최소화, 북한의 대응 조치 차단. 한국은 과시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조용히 일을 완수하고 싶었던 겁니다. 말보다 행동을 선택한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한참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느낀 불안, 의심, 혼란, 압박. 그 모든 감정이 이해됐어요. 한국이 만들고 있던 건 세계가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게 당연했어요. 제 경험과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걸 해냈는지요. 작은 나라가 조용히, 묵묵히 세계 최초의 실시간 미사일 조기 경보 수험을 완성한 겁니다. 미국도 하지 못했어요. 러시아도, 중국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경외였어요. 이 시스템의 복잡성과 정밀도에 압도됐습니다. 1000개의 위성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구조,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는 체계, 감시 공백이 없는 완벽한 그물. 이런 걸 설계하고 만든 사람들이 대단했어요. 기술력도, 집념도, 인내심도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엔 감동이 왔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걸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했다는 사실이요. 과시가 아니었어요.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세계에 보여주려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조용히, 확실하게, 완벽하게요. 한국이 침묵을 선택한 이유가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말하면 긴장이 높아졌을 거예요. 북한이 대응했을 수도 있었고, 주변국이 오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혼란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을 완수하고 싶었던 겁니다. 떠들지 않고 행동하는 방식. 그게 한국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자부심이 왔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저는 영국 사람인데 한국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세계가 조롱하고 무시하던 나라가 침묵 속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을 완성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인류의 성취였어요.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게 부끄러웠어요. 처음 보고서를 쓸 때 한국은 전략적 위협이 아니라고 단정 지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한국을 낮게 평가했던 회의들도 기억났어요.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겠더군요.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그들의 기술도, 의지도, 집념도, 전략도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후 국제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했다는 뉴스였어요.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던 목소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대신 경의와 존중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특집 기사를 냈어요. 한국의 우주기술 수준을 재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인터뷰에서 이 시스템의 혁신성을 인정했어요. 유럽 분석가들도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중국도 반응했습니다. 공식 논평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은 우주안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누리호 5호 프로젝트는 우주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적었어요. 소형 위성 수험 기술은 미래 우주 전략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소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저 위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들이 떠 있을 거였습니다. 1000개의 작은 눈들이 조용히 북한을 지켜보고 있겠죠.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힘이었어요. 떠들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을 완수하는 힘. 세계가 비웃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힘. 침묵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힘. 그게 진짜 국력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존경합니다.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였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몰랐던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쓰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첫 번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위협이 아니라고 썼던 그 문서요. 천천히 찢었어요. 그 평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었지만 결코 약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다른 방식으로 강했던 겁니다. 조용한 방식으로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시 봐야 할 겁니다. 과소평가는 끝났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명확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세계를 바뀔 수 있다는 것. 조용한 준비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진짜 힘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여정은 여기서 끝났어요. 오해에서 시작해 이해로 끝났습니다. 무시에서 시작해 존경으로 끝났어요. 의심에서 시작해 확신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모르는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한국을 존경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도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요.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말하지 않지만 행동하는 나라. 과시하지 않지만 완성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